강원도 동해안 끝자락 해밀이라는 작은 바닷마을이 있다. 이곳은 사계절 바람이 불어오고 안개가 자주 깔리는 해변 마을로 어부들과 소박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곳이었다. 바다 냄새가 새벽 공기와 섞여 골목마다 퍼지고 파도 소리는 마치 이 마을의 심장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두근거렸다.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나무집 하나가 있었다. 거기에는 정우식, 47과 그의 아내 한은숙, 44이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우식은 바닷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은숙은 직접 만든 반찬과 건어물을 마을 장터에 내다 팔며 조용한 일상을 살아갔다. 그들 곁에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살았다. 어미 강아지 달과 그 딸 밤. 달은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으로 온순하고 묵묵한 성격이었고 밤은 갈색의 활발한 암컷 강아지로 어릴 때부터 은숙의 손에 자라났다. 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가족 그 자체였다. 정우식은 종종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셋이야. 나, 은숙이, 그리고 강아지 둘 넷이서 충분하지.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봄바람처럼 뜻밖의 기적이 찾아왔다. 어느 날 은숙이 평소와 다르게 피곤함을 호소했다. 감기인가 싶어 병원을 찾았던 그날, 의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네요. 그것도 새 쌍둥이입니다. 한순간 진료실은 조용해졌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음파 사진을 건넸다. 작지만 분명한 세 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중년의 부부에게 너무도 늦은 타이밍, 그러나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었다.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다. 정우식 씨네 드디어 아이 가진대요. 새 쌍둥이라잖아. 시장에서는 축하떡이 돌고 이웃들은 반찬을 챙겨와서 냉장고를 채워주었다. 해밀 마을에서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모두의 일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찾아온 생명이라면 더욱 그랬다. 은숙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정말 엄마 아빠 되는 거야? 응, 하늘이 주신 거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지. 그날 밤 부부는 마당에서 달빛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새 아이의 이름을 미리 생각해두고 어떻게 키울지,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강아지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도 이야기했다. 다른 은숙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밤도 그 곁에 조용히 누웠다. 은숙은 그 두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들도 이제 언니가 되는 거야. 잘 부탁해, 달아, 밤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임신 말기가 되면서 은숙의 몸은 무거워졌다. 의사는 고령 임신이라며 입원과 관리를 권유했지만 은숙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지내길 바랐다. 강아지들도 아기 침대 주변을 지키듯 자주 머물렀고 다른 아이 울음소리를 미리 익히듯 TV 속 갓난아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마침내 봄이 완연히 다가온 어느 날 아침, 새 쌍둥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늘, 하늘, 아름, 아름, 준, 준, 각각 소망, 아름다움, 순수함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의사는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말했고 정우식은 울먹이며 간호사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병원 복도에서 달과 밤을 걱정하던 은숙은 아이들을 안고 돌아온 집에서 다시 한번 기도했다. 이번에는 세 개의 작은 이불과 두 마리 강아지의 자리까지 놓인 완전한 7 식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파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이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날, 해밀 마을은 마치 축제처럼 떠들썩했다. 마을 주민들은 번갈아가며 음식과 아이용품을 들고 정우식과 한은숙의 집을 찾았다. 대문 앞에는 축하합니다, 새천사 라는 손글씨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장터에서는 정우식 가족을 위해 특별히 김치를 담가 보냈다. 부부는 감격 속에 새 아이를 맞이했다. 하늘, 아름, 준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이 새 생명체는 부모의 모든 감정을 일시에 휘감았다.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강아지 달과 밤도 분주해졌다.
다른 아이들 곁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밤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밤은 마치 경비견처럼 현관을 오가며 마당을 서성였고, 달은 조용히 아기 침대 밑에 누워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한은숙은 종종 달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달아, 내가 엄마 도와줘야 해. 이 아이들은 아직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잖아. 내가 잘 지켜줘야 해. 달은 그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은숙이 자고 있는 사이 하늘이 칭얼대기 시작했다. 달은 가만히 다가가 아기 이불을 살짝 끌어당기고, 밤은 은숙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긁었다. 놀란 은숙은 일어나 달려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정말 똑똑하네. 고마워. 달 고마워. 밤. 정우식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이 애들은 그냥 반려견이 아니야. 진짜 가족이야. 우리한테 보내진 또 다른 천사들이야. 일상이 그렇게 이어졌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부부는 매일같이 새로운 육아의 세계를 배워갔다. 밤낮이 바뀌고, 젖병과 기저귀, 수유와 재우기의 반복 속에서도 부부는 서로에게 기댔다.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조차 달콤했다.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적이었기 때문이다. 달과 밤은 점점 더 본능적으로 아기들과 연결되어 갔다. 아기들이 잠들면 조용히 그 곁을 지켰고, 누군가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면 은숙보다 먼저 달이 반응했다. 밤은 작고 말랑한 장난감들을 물어다 아기들 옆에 두는 습관이 생겼다. 어느 날 정우식이 아이들을 재우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아. 이 소중한 순간들이. 그 옆에서 달이 앉아 있었다. 마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눈빛이었다. 우식은 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너도 느끼지? 이 아이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지? 밤은 살금살금 다가와 두 사람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네 식구는 마당에서 고요한 밤을 함께 보냈다.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새 아기는 처음으로 뒤집기를 시도했다. 그 모습에 은숙은 감격해 눈물을 흘렸고, 우식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다른 아기 옆에 엎드려 그 과정을 지켜보다 뒤집기에 성공한 하늘의 등을 살짝 핥아주었다. 그 순간 마치 진짜 엄마처럼 보였다. 주민들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해밀의 기적이라 불렀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은 것도 기적이었고, 강아지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현실은 늘 쉽지 않았다. 부부는 밤잠을 설쳤고, 경제적인 부담은 점점 커져갔다. 젖병, 분유, 기저귀, 병원비 모두가 적지 않은 비용이었다. 게다가 우식은 바닷일로 자주 집을 비워야 했고, 은숙은 새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쳤다. 그럴 때마다 강아지들이 곁에 있었다. 달은 언제나 은숙 곁에 붙어 있었고, 밤은 우식이 없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거실을 지켰다. 때론 고요한 밤중에 새 아이가 동시에 울면 은숙은 달에게 제발 조금만 도와줘 하고 울먹였다. 그리고 정말로 달은 그 말에 반응하듯 아기들 곁에 몸을 눕히고 가만히 함께 울음을 견뎠다. 그렇게 밤은 지나고 새벽이 오고 다시 해가 떴다. 아이들은 살아있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평화로움 뒤편에 숨은 운명의 장난이 이 조용한 마을의 7 식구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해밀 마을에는 봄비가 내렸다. 가볍고 부드러운 빗방울이 마당의 꽃잎 위를 간지리며 떨어지고 바닷바람은 조금 더 차가운 기운을 실어왔다. 정우식은 비옷을 걸치고 마당에서 우편함을 확인한 뒤 한은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숙아, 병원에서 검사 다시 하자고 연락 왔어. 오늘 다녀오자. 아이들 예방접종 일정도 체크해야 하니까. 은숙은 아이들의 이불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 그래도 빨리 다녀오자. 달이랑 밤이 봐주긴 해도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니까. 그날 아침, 새 아기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다른 아기 침대 옆에서 조용히 호흡을 맞추듯 눈을 감고 있었고, 밤은 마루에 놓인 인형을 살짝 깨물고 놓았다. 두 강아지는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늘 그렇듯 아이들 곁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부부는 작은 승용차를 타고 동해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라디오에서는 저기압 경보와 도로 미끄러움에 대한 주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정우식은 운전대를 꼭 잡으며 중얼거렸다. 빨리 보고 약만 타고 바로 돌아오자. 은숙은 백미러에 비치는 마을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돌아가야지. 달이랑 밤이 걱정될 거야.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날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은숙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했다. 정우식은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다. 오후 늦게야 병원을 나설 수 있었고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도로는 젖어 있었고 시야도 뿌옇게 흐려졌다. 해밀 마을로 돌아가는 국도는 굽이진 구간이 많았다. 그리고 그중 한 지점에서 운명의 끈이 무너졌다. 급커브 구간에서 정우식의 차량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중심을 잃은 차는 도로 옆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차량은 굉음을 내며 몇 바퀴를 구른 끝에 나무에 부딪히며 멈춰섰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신고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량 안의 두 사람은 심각한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이 시도되었지만 병원 이송 전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소식은 당일 저녁 뉴스에 짧게 보도되었지만 해밀 마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사고 지점이 마을과 꽤 떨어진 외곽이었고 부부는 워낙 조용한 사람들이라 왕래도 적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도 드물었기에 그들이 집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집 안에는 여전히 새 아이가 누워 있었다. 달은 어딘가 이상함을 느낀 듯 현관문 앞을 오가며 낑낑거렸다. 밤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물어도 익숙한 발자국 소리와 손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달은 먹던 사료를 남겼고 밤은 현관 앞에서 계속 문을 긁었다. 그날 밤 아이들 중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달은 즉시 달려가 아이 곁에 누웠고 밤은 부엌 쪽으로 향했다.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문제는 단지 배고픔이 아니었다. 생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은 수유와 체온 유지가 생존에 직결되는 시기였다. 그 작은 생명들은 매 순간이 위태로웠고 그 위태로움을 감싸 안은 것은 다름 아닌 2마리의 강아지였다. 부부의 부재를 알아차리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이 드물었고 마을 주민들도 자신들의 생업에 바빠 이웃의 이상 징후를 쉽게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탁해졌다. 아이들은 점차 힘을 잃어갔고 달과 밤도 지쳐갔다. 마당에 꽃은 피었지만 그 집안에는 조용한 침묵만이 자리했다. 그러나 그 침묵의 틈 사이로 2마리의 강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부가 돌아오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눈빛은 더 간절해졌고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한 집 안에서의 절박한 생존과 사랑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람 한 점 스며들지 않는 방 안에는 젖은 이불 냄새와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집안의 시간은 정우식과 한은숙이 집을 나선 그날에서 멈춰 있었다. 다른 아기 침대 앞을 지키고 있었다. 하늘은 이미 2차례 울음을 터뜨렸고 아름도 약하게 몸을 뒤척였다. 주는 점점 반응이 느려지고 있었다. 먹지 못하고 돌보아주는 손길이 사라진 채 아이들의 생명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었다. 밤은 그 상황을 직감하듯 부엌으로 향했다. 서랍과 찬장을 냄새 맡고 바닥을 긁었다. 사료통은 비어 있었고 물그릇에는 말라붙은 이물질만 남아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을 대던 사료는 이미 바닥났고 물은 마르다 못해 냄새가 났다.
밤은 주방 찬장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고 몸을 구겨 넣었다. 무언가 비닐봉지가 구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 물어 꺼냈다. 안에는 반쯤 남은 유통기한 지난 비스킷 한 봉지가 있었다. 밤은 그것을 물고 거실로 돌아왔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뜯어 달에게 내밀었다. 다른 봉지를 가볍게 물고 아기들 쪽으로 다가갔다. 다른 비스킷 조각을 부드럽게 이로 잘라 아이들의 입가에 갖다 댔다. 아이들은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하늘이 조금씩 입을 벌리며 깨물기 시작했다. 아름도 미세한 반응을 보였고 준은 여전히 축 늘어진 상태였다. 다른 준의 옆에 몸을 바짝 붙이고 엎드렸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며 살짝 혀를 내밀어 얼굴을 핥았다. 그 혀 끝에는 피로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두려움과 책임이 엉켜 있었다. 그날 밤 바깥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틈을 타고 한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아이들은 야른 이불 아래서 떨고 있었다. 달은 다시 한번 몸을 움직여 새아기 곁에 바짝 붙었다. 밤은 창가 쪽으로 가서 작은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멀리 어둠 속에 익숙한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주인의 발자국도, 손짓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은 짧게 낑낑거리다 달에게 다가갔다. 두 마리는 서로 눈을 맞추고 마치 말을 나누듯 조용히 머리를 맞댔다. 달은 다시 일어나 아기들의 머리맡을 살폈고 밤은 식탁 쪽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젖병이 몇 개 놓여 있었지만 모두 말라 있었다. 밤은 의자 위로 뛰어올라 테이블 끝을 향해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식탁 끝에 부딪혔고 젖병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다. 깨진 유리 파편에 밤의 앞발이 살짝 베었다. 피가 맺혔지만 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젖병 안에 약간 남아있던 가루 분유를 바닥에서 핥았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레 입에 머금은 채 아기들 쪽으로 향했다. 다른 밤이 다가오자 상처난 발을 핥아주며 조용히 위로했다. 밤은 입에 남은 분유를 하늘의 입가에 가까이 댔다. 하늘은 약한 힘으로 고개를 움직이며 입을 열었고 분유가 조금씩 흘러들어갔다. 다음 날 해는 떴지만 아무도 이 집을 찾지 않았다. 아기들은 여전히 아프게 울거나 기운 없이 잠들어 있었다. 다른 준의 반응이 점점 줄어들자 불안해졌다. 아이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숨소리는 약했다. 다른 준을 조심스레 이불에서 꺼내어 자신의 몸 위에 올리고 젖은 수건 조각을 가져와 아기 옆에 놓았다. 밤은 부엌에서 물을 찾아 작은 그릇을 뒤엎고 바닥에 고인 물을 핥아 먹으며 버티고 있었다. 집안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다. 찬장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어진 채 사료 부스러기와 비닐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생존을 위한 전투의 흔적이었다. 두 마리 강아지는 사람이 아닌 존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었다. 그날 밤 준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다른 아기의 숨결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걸 느꼈다. 긴장한 다른 밤을 불러왔다. 두 마리는 준을 사이에 두고 그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준이 약하게 손가락을 움찔했다. 달은 다시 얼굴을 핥았고 아이는 마치 응답하듯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음악보다 간절했다. 그 소리를 듣고 밤은 꼬리를 흔들었고 다른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어 심장을 확인했다. 아이는 살아있었다. 강아지들의 본능은 단순히 종족을 위한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책임이었고 기억이었다. 정우식과 한은숙이 그들에게 보여준 다정한 손길과 따뜻한 말들, 마당에서 함께한 나날들, 눈을 마주치며 나눴던 무언의 교감들이 그들의 본능을 사람보다 더 깊게 만들었다. 다음 날, 달은 현관문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밤도 그 곁에 앉아 함께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주인의 발자국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전부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빛 대신 정적이 머물렀다. 커튼은 내려져 있었고 전기는 끊기지 않았지만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이따금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새 쌍둥이는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고 울음소리도 줄어들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멈춘 것은 준이었다. 몸이 축 늘어지고 피부는 창백하게 질렸다. 눈꺼풀은 반쯤 감긴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작고 가냘픈 손가락은 떨림조차 없었다. 다른 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작은 몸을 자신의 앞발로 감싸듯 껴안고 조용히 입을 대어 숨소리를 확인했다. 아주 희미하게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호흡.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도 벅찰 만큼 미약한 생명의 흔적이었다. 밤은 부엌으로 향했다. 이미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전날 찾은 찬장 뒤편에 곰팡이 낀 빵 조각은 다 써버렸고 사료통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냉장고 앞에 멈춰선 밤은 발로 문을 밀어보았다. 당연히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당기고 때로는 입으로 손잡이를 물어 흔들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냉장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 사이로 냉기가 새어나왔고 밤은 힘겹게 그 틈에 머리를 밀어넣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요거트와 작은 우유팩 하나, 그리고 오래된 삶은 계란이 보였다. 밤은 우유팩을 물고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바닥으로 끌고 나와 앞발로 눌러가며 팩을 뜯기 시작했다. 우유는 반쯤 상한 상태였지만 밤은 그것이 마지막 가능성이라는 듯이 집중했다. 조심스럽게 입에 담은 우유를 작은 접시에 뱉어내고 그것을 아기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다른 밤을 도와 접시를 하늘 쪽으로 밀었다. 하늘은 힘없이 눈을 떴고 마른 입술을 접시에 가져다 댔다. 몇 방울이라도 삼키고 나자 작지만 분명한 숨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준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달은 조심스레 준의 몸을 들어 품 안으로 옮겼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자신의 몸을 붙여 체온을 전달했다. 그리고 조용히 낮게 울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슬픈 소리였다. 마치 제발 일어나줘라고 말하는 것 같은 울음. 밤은 그런 달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함께 앉았다. 시간은 밤으로 흘렀다.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마을에서는 아무도 이 집을 찾지 않았고 창밖의 어둠은 깊어졌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아주 희미한 움직임. 달의 가슴 위에 놓인 준의 손가락이 떨리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달은 곧바로 반응했다. 머리를 들어 아기의 얼굴을 확인했고 그 순간 준의 입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른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았다. 천천히, 반복해서 입술을 적시고 이마를 스치듯 지나가며 따뜻한 혀끝으로 생명의 불씨를 다시 붙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밤도 가까이 다가와 달과 함께 준을 감쌌다. 몇 분 뒤, 준이 약하게 울음을 냈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어둠 속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소리였다. 달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밤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 조용한 집안에 오랫동안 없던 희망이라는 기운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세 아기는 모두 약하지만 살아있었다. 하늘은 약한 목소리로 울었고 아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소리에 반응했다. 준은 여전히 누워있었지만 간헐적으로 눈을 깜빡였고 손가락을 움츠렸다. 달과 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해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음식은 거의 없었고 물도 부족했다. 달의 몸은 이미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밤은 상처 부위에서 계속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숨을 쉬고 있는 이상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다른 세 아이 사이에 누웠다. 밤은 창가에서 바깥을 경계하다가 조용히 돌아와 달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두 마리는 아기들 곁에서 조용히 잠을 청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생명들이 또 한 번 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체온을 모두 나누어 주고 있었다. 해밀 마을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시작되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어민들은 새벽부터 부두로 나가 물때를 맞췄다. 시장 골목에서는 김치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퍼졌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서서히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시장 입구에서 김을 팔던 이옥분 할머니는 오랫동안 한은숙과 가게 자리를 나란히 해왔다. 그녀는 며칠 은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 집은 애 셋을 키우는 집인데 이렇게 며칠째 얼굴을 못 본 건 처음이네. 그녀는 지나가던 동네 이장 김태호에게 불쑥 말했다. 이장님, 혹시 정우식 씨 댁 무슨 일 있나? 아이들 우유도 사러 안 나오고 강아지들도 안 보이던데. 김태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멀리 친정에라도 다녀오나 보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스쳤다. 해밀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생김새와 일정이 어느 정도 익숙한 터였다. 한 가족이 이토록 오랫동안 모습을 감추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날 오후, 김태호는 몇몇 이웃들과 함께 정우식의 집을 찾았다. 현관은 굳게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은 없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하니 보이지 않았고 마당 역시 잡초가 자라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원래 저 집은 아기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김태호는 경찰에 연락했다. 마을 이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길 바랐지만 이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문은 강제로 열렸고 몇 주간 닫혀있던 실내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음식, 오래된 기저귀의 악취가 섞여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모두가 코를 막고 숨을 죽인 채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한가운데 침묵이 깨졌다. 저기 뭐가 있어요. 거실 바닥에는 새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몸은 말라 있었고 볼은 쑥 들어가 있었으며 피부는 창백했다. 그러나 그들 곁에는 두 마리 강아지가 꼭 붙어 있었다. 다른 아기들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밤은 입으로 빈 젖병을 굴리며 사람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밤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기운이 빠져 있었다. 발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다른 몸을 약간 들어 올려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몸을 낮추며 아기들에게 다시 이마를 기댔다. 세상에, 이 강아지들이 애들 살렸네. 경찰과 주민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탈수 증상이 심했고 호흡은 약했다. 응급구조대가 급히 아이들을 들쳐안고 밖으로 나왔다. 한 간호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다른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준을 안고 나가자 다른 뒤따르려다 멈췄다. 밤은 지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정우식과 한은숙의 사고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잔인한 이별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모두가 가슴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아이들, 저 강아지들이 아니었으면. 병원에서는 새 아기에게 집중치료가 시작되었다. 혈액검사, 수액, 산소치료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담당 의사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체온 유지와 탈수 방지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이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 아이들을 24시간 감싸주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의료진은 몸에 붙은 강아지 털과 입 주변의 흔적들을 통해 아이들이 강아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본능 그 이상입니다. 이 강아지들은 진짜로 이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한편 달과 밤도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탈진 상태였고 밤의 상처는 감염 위험이 있었다. 수의사는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들, 자기도 못 먹고 저 작은 생명들을 살렸어요. 이건 진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밀마을의 조용한 집 한 채에서 벌어진 이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송국, SNS, 지역신문에서 앞다투어 관심을 보였고
이장 김태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마을이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저 강아지들도요. 모두 함께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죠.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응급치료를 받은 세 아기는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었고 의료진은 아이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탈수와 저체온, 영양실조는 심각했지만 다행히 뇌손상이나 내장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안정을 찾아가던 그 시점,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바로 아이들의 후견인 지정과 함께 강아지들의 처우 문제였다. 응급 상황이 정리된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법적 보호자 없이 생존한 아이들의 복지와 거취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동물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위생 문제가 우려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아에게 동물의 침이나 털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강아지들이 아이들을 살렸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SNS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동물이 아기 옆에서 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현실적인 관점을 내세웠고, 다른 이들은 그 강아지들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은 지금 없을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격해질수록 병원 측도 난처해졌다. 아이들을 병원 내에서 보호하면서도 강아지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동물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달과 밤은 임시보호소로 보내질 상황에 처했다. 그때 병원에 한 남성이 도착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한 남자, 하는숙의 먼 친척이라는 별표 최민재, 38, 별표였다. 그는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이 끊겼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곧장 해밀로 내려왔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중환자실 창 너머로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의료진과 복지사 앞에서 입을 열었다. 제가 아이들의 법적 보호인이 되겠습니다. 삼촌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처음엔 모두 놀랐다.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고 양육 능력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세 아이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말했다. 하늘이, 아름이, 준이. 이 아이들, 제 가족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중환자실 외부에서 밤을 새우며 아이들이 숨쉬는 모습을 지켜봤다. 동시에 그는 달과 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2마리 강아지가요. 아이들을 한 달 동안 지켰다고요? 수의사와 마을 주민들이 설명해준 내용을 듣고 나서 민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달과 밤의 사진을 찾아보았다. 뉴스 기사 속 창백한 아기 곁을 떠나지 않는 두 강아지의 모습, 그 눈빛, 그 자세, 그 마음. 그는 복지사에게 물었다. 그 아이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임시보호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격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재는 곧장 말을 잘랐다. 아니요. 저 강아지들은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복지사는 머뭇거렸다. 민재 씨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건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 말에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같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과 강아지 모두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을 찾고 필요한 예방접종과 위생관리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복지사들도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책임감 있고 준비된 보호자처럼 보였다. 며칠 뒤 아이들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도 치료는 필요했지만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다. 민재는 병원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강아지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달과 밤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민재가 다가가자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달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내가, 우리 하늘이, 아름이, 준이를 살려줬구나. 달은 눈을 깜빡이며 민재를 바라봤고 밤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사람과 동물 사이에 어떤 말 없는 교감이 오갔다. 며칠 후 민재는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정원 한켠에는 달과 밤을 위한 공간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의료진, 수의사, 복지사들과 상의하여 가능한 모든 방역 조치를 마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민재는 그들을 안고 달과 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아직 걸음도 못 되는 아기들이었지만 문 앞에서 밤에 짖는 소리에 눈을 깜빡이며 반응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이야.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 작은 단독주택의 마당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새로 이사온 집은 오래된 붉은 벽돌집이었지만 최민재는 그곳을 새 가족에게 어울리도록 하나하나 손봤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매트, 소독된 놀이공간, 달과 밤이 편히 쉴 수 있는 마루 아래 작은 방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하늘, 아름, 준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민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이들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안심하고 또 감동했다. 하늘이는 오늘 눈을 2번 더 오래 떴어. 아름이는 옆으로 살짝 뒤척였고 준이는 내 손을 꼭 잡더라. 달과 밤도 집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처음엔 낯선 공간과 사람, 도심의 소음에 긴장하는 듯 보였지만 민재의 부드러운 말투와 익숙한 아기 냄새 덕분인지 점차 긴장을 풀어갔다. 특히 밤은 종종 거실을 탐색하며 아이들 옆에 조용히 다가가 눕곤 했다. 달은 여전히 아이들 곁을 자주 지켰다. 아기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먼저 반응했고 민재가 분유를 준비하는 동안 침착하게 아기 옆에서 기다렸다. 아기들이 조금씩 소리를 내며 움직이자 달과 밤은 마치 예전 기억을 되새기듯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준이의 울음소리에 반응한 달이 곁으로 다가가자 준은 달의 귀를 잡듯이 손을 뻗었다. 그 작고 연약한 손끝이 달의 털을 스치는 순간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 장면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줬다.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본능적인 연결, 말없이 주고받는 위로와 신뢰. 그것은 진심이었고 기억이었다. 민재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달과 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너희 없었으면 이 아이들 지금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나도 너희를 지켜줄게. 마을 주민들과 병원 관계자들도 종종 안부를 물어왔다. 해밀마을 이장 김태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강아지들의 근황을 들었고 한은숙과 정우식을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은 손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달, 밤을 꼭 지켜주세요. 그 따뜻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아이들은 점점 회복되었다. 영양 상태도 호전되었고 의사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놀라워했다. 아이들은 낮잠도 잘 자고 울음도 규칙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아기 모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달과 밤의 존재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름이도 달이 다가오면 금세 조용해졌다. 하늘은 밤이 옆에 눕기만 해도 손발을 흔들며 반응했고 준은 종종 밤의 꼬리를 손끝으로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민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다시금 확신했다. 이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이들은 이 아이들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가족이었다.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남았고 그 순간을 함께 견뎌낸 유일한 존재들이었다. 어느 날 민재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다. 준이의 머리맡에 달이 누워 있었고 밤은 하늘과 아름이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어 있었다. 그 사진 속 모두는 지쳐 있었지만 분명히 함께였다. 그는 그 사진을 인화의 거실 한켠에 액자로 걸었다. 아이들이 자라면 꼭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다.
자신들이 어떤 기적 속에서 살아났는지, 누구의 품 안에서 처음 숨을 쉬었는지를. 그리고 민재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의 성장 기록, 그리고 그날의 감정, 그리고 달과 밤이 보여준 행동들을 빠짐없이 적어내려갔다. 그것은 언젠가 아이들에게 전할 삶의 첫 장이자 자신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기록이었다. 한밤중 아름이의 울음소리에 민재가 일어나기 전 달이 먼저 움직였다. 밤은 거실 끝에 있던 인형을 물어와 침대 옆에 놓았다. 아기는 금세 울음을 멈추었고 민재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내 생명체가 서로를 향해 숨쉬고 있었다. 모두가 말없이 서로를 지키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하늘, 아름, 준이 세 아이는 어느새만 2살이 되었다. 여전히 작고 연약했지만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었고 간단한 말도 조금씩 내뱉었다. 세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자라고 있었고 달과 밤은 그 작은 세 아이 곁을 단 하루도 떠난 적이 없었다. 최민재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아이들이 태어난 그곳, 처음 숨을 쉰 곳, 그리고 가장 깊은 기억이 잠들어 있는 곳, 바로 해밀 마을이었다. 얘들아, 우리 한번 다녀오자. 엄마, 아빠가 계셨던 그곳으로. 짧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민재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감사, 그리움,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 아이들에게 이 여행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달과 밤이 다시 그곳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야만 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해밀은 지울 수 없는 첫 페이지였고 그것을 마주해야만 그 다음을 써 내려갈 수 있었다. 차는 천천히 바닷가 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문 너머로 물결이 반짝였고 아이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달은 뒷좌석에서 아이들 옆을 지키고 있었고 밤은 앞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멀리 해밀 마을의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해밀 3km. 민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옛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고 반가운 얼굴들이 연신 인사를 건넸다. 이 아이들이 그때 그 아기들이 맞구나. 달이랑 밤도 살아있었네. 정말 다행이야. 아이들은 낯선 듯 고개를 두리번거렸지만 민재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과 밤은 마을 골목 곳곳의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기억을 되짚는 듯 어딘가를 향해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멈춘 곳은 바로 옛집이었다. 정우식과 한은숙이 살았던,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숨을 쉬었던 그 집.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고 마을에서 관리 차원에서 외관만 간단히 정비해 놓은 상태였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가 감돌았다. 달은 조용히 문 앞에 앉았다. 꼬리를 내리고 낮은 자세로 기다리듯 앉아 있었다. 밤도 곁에 다가와 자리를 잡았다. 민재는 아이들을 안고 조심스레 대문을 열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먼지 낀 실내가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가 너희가 태어나 처음 잠들었던 곳이란다. 아이들은 말은 못했지만 무언가를 느끼는 듯 조용히 방 안을 살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달에게 다가갔고 아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주변을 손으로 더듬었다. 주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다 갑자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이가 그 단어를 알 리가 없었다. 가르쳐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떠오른 듯한 울림을 전했다. 달은 조용히 준에게 다가가 얼굴을 비볐다. 밤은 민재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등에 머리를 기대었다. 민재는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은 작은 환영잔치를 열어주었다. 바닷가 옆 공터에 커다란 그늘막을 설치하고 각자의 손맛을 담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아이들은 무릎 위를 옮겨다니며 웃음을 보였고 달과 밤은 아이들 곁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장은 작게 연설을 했다.
이 아이들이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 강아지들이 그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을 다시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는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민재는 아이들과 함께 해밀의 바다 앞에 섰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변함없었고 달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서 너희 부모님은 너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이 2마리 강아지는 그 생명을 지켜줬단다. 너희는 그렇게 시작된 존재야. 얼마나 특별한지 언젠간 알게 될 거야. 다른 바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모래 위에 앉았고 밤은 그 옆에 누웠다. 새 아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달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바닷바람이 그 손끝을 스치며 조용히 흘러갔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임을. 서울로 돌아온 뒤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해밀에서의 며칠은 짧았지만 민재와 아이들 그리고 달과 밤에게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고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엔 해밀의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이제는 단어 몇 개를 연결해 문장을 말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하늘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었고 아름은 조용하고 섬세했다. 주는 한참을 말없이 생각하다가 문득 다정한 미소를 짓는 아이로 컸다. 그들 곁엔 여전히 달과 밤이 있었다. 달은 여전히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가서 조용히 확인하고 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문 앞에 나가 기다렸다. 아이들이 웃을 때 그 곁에 있었고 아플 때에는 조용히 발밑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종종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마음 깊숙이 감사함을 느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는 집 안벽에 사진을 한 장 걸어두었다. 병원에서 처음 찍은 사진이었다. 탈진한 아기들과 그들을 감싸고 있는 달과 밤의 모습. 방문하는 이들마다 그 사진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정말 이 강아지들이 아이들을 살렸다고요? 그럴 때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이에요. 말은 못해도 누구보다 큰 사랑을 가진 존재들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어떤 이들은 강아지를 입양하거나 유기견 보호소에 후원을 시작했다. 어떤 교사는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말을 했다.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봄, 민재는 작은 책을 한 권 만들었다. 제목은 달과 밤, 그리고 우리였다. 사진과 일지, 기억과 고백이 담긴 그 책은 아이들을 위한 기록이자 자신을 위한 고백이었다. 어느 날 밤, 준이 자리에 눕기 전 물었다. 삼촌, 우리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민재는 순간 멈칫했지만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늘에 계셔. 하지만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셨어. 그리고 달이랑 밤이 너희를 그 뒤로 지켜줬고 삼촌이 이어서 지켜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사랑받아온 거야. 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달이 엄마 같아. 그 말에 민재는 울컥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저 느끼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달과 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 그날 밤, 새 아이는 달의 몸을 베개 삼아 잠들었고, 밤은 발밑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들을 지켰다. 민재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 정말 고마워. 몇 달 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다. 하늘은 가족을 6명으로 그렸다. 자신과 남매, 삼촌, 그리고 강아지 2마리. 선생님이 물었다. 하늘아, 왜 강아지들도 가족이야? 하늘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우리 아플 때 같이 있었고, 울 때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은 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가족이란 함께 숨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몇 해가 더 지나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었다. 민재는 그들에게 언젠가 그날의 진실을 모두 들려줄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따뜻한 기억을 만들고 웃음을 지켜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민재는 마지막 장에 그 문장을 건네주고 싶었다. 말이 없어도 사랑은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그날 해밀의 작은 집에서 시작된 기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사랑은 모양도 언어도 종도 다르지만 마음이 닿는 순간 모든 벽을 허문다. 달과 밤, 그리고 새 아이가 보여준 그 사랑은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삶은 계속된다. 말 없는 사랑으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